1990년 1월 1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의 야산에 이른 아침부터 경찰이 집결했습니다. 현장엔 감식반, 수사팀, 마을 주민, 취재진까지 사람들이 조용히 둘러서 있었어요. 이곳은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이던 곳이었죠. 당시는 방치된 채 눈과 얼음 아래 덮여 있었습니다. 전날 밤 용의자들이 입을 열었고 경찰은 그 진술에 따라 매립장 가장자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삽을 들었어요. 얼어붙은 땅을 깨고 비닐과 재에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죠. 현장은 조용했습니다. 주변을 통제한 상태에서 감식 요원들도 흙을 한 겹씩 들어 올렸어요. 그러다 오후 1시 30분쯤 한 요원이 삽질을 멈췄습니다. 수사팀이 그쪽으로 다가갔고 형사가 무언가를 확인했어요. 폐기물 더미 아래에서 검게 그을린 형체 일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팔과 어깨 부위가 먼저 드러났고 옷은 거의 다 타 있었어요. 신체 일부는 심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감식 요원이 짧게 말했죠.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내렸고 누군가는 멀리서 눈을 감았어요. 마을 주민 중 몇몇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장 뒤편 흰 마스크를 쓴 남성이 조용히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죠. 그는 며칠 전 실종 신고를 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검은 천과 비닐 더미를 치우자 시신 전체가 드러났죠. 시신은 불에 그을려 있었고 주변은 재와 플라스틱, 타다 남은 흙이 섞여 있었어요. 한 형사는 고개를 숙인 채 기록지에 시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후 1시 34분, 사체 확인 완료. 현장은 곧바로 봉쇄됐고 2차 정밀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발견된 시신은 지난 12월 말 서울에서 실종됐던 28세 남성 안 씨로 최종 확인됐죠. 사건은 18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1989년 12월 29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밤 11시경에 안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송년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였죠. 누나 가족과 함께 살던 그는 평소 집에 일찍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연말이라서 모임이 있나 보다. 가족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안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올린 건 그의 몸 상태였습니다. 몇 달 전 안 씨는 큰 사고를 당했어요. 경남 거제도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똥의 다리를 다쳤고 오른쪽 대퇴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고로 7개월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태어난 건 1989년 10월 말쯤이었습니다. 실종 2개월 전이었어요. 아직 다리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집에서도 조심스럽게 재활 중이었죠. 당시엔 절뚝이며 걷는 일이 많았고 외출도 많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쓸지 말지 고민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런 그가 연말에 들뜬 분위기에 휩쓸려 며칠째 연락을 끊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건 가족으로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안 씨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남들보다 일찍 조선소 현장에 투입됐고 경남 거제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며 돈을 모았어요. 자기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고 힘들다는 말도 거의 하지 않았죠. 책임감이 강했고 일찍 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오지 않을 이유는 가족이 보기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실종을 직감했어요. 특히 누나는 그가 나가던 날 통장과 도장을 함께 챙기는 모습을 봤다고 기억합니다. 그건 평소에 안 씨에겐 드문 행동이었죠. 외출할 때는 지갑만 들고 나가던 사람이었고 통장을 꺼낼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당시 안 씨는 산재보상금 1,480만 원 중 800만 원을 개인 통장에 예치해둔 상태였죠. 퇴원 후 요양 중인 몸으로 이제 막 재기를 준비하던 시기였고 그 돈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었어요. 가족은 그의 금전 상태와 행동을 고려했을 때 외박이나 가출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1월 2일 누나의 남편이 서울 태릉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접수했죠. 처남이 송년회에 간다고 하고는 사흘째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큽니다. 라고 말했지만 당시 경찰은 일반 성인 남성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어요. 특히 연말연시에는 지인들과의 외박, 여행, 음주가 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며칠 지켜보자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말했어요. 동생은 지금 몸이 온전치 않아요. 다리 골절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가족의 호소와 병원 기록, 최근의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서 경찰도 점차 실종 사건으로 전환해보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안 씨의 통장 거래 내역 확인을 시도했고 금융기관 협조를 통해 계좌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점부터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엔 가족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출금 내역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태릉 지점에서 첫 출금이 확인됐고 그 후 이틀간 서울과 경기 일대 은행에서 총 48차례에 걸쳐서 돈이 빠져나갔죠. 이건 단순한 인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은 대부분 가계 수표로 출금돼 있었어요. 50만원권 수표 4장, 30만원권 수표 10장, 10만원권 수표 30장, 총 44장이었죠. 당시는 ATM이 보편화되기 전이라 고액 인출 시 수표로 인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어요. 이 수표들은 서울과 경기도 곳곳에서 사용되거나 제시된 상태였습니다. 개별 출금 횟수만 따져도 이틀 만에 20곳이 넘는 은행을 돌며 진행된 결과였어요. 수표가 정교하게 쪼개져 인출된 이 흐름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 조작적이었죠. 경찰은 가계 수표에 남겨진 흔적을 살폈습니다. 수표를 사용했을 때 뒷면에 남긴 이서. 그 정보가 추적 단서가 된 거예요. 수사팀은 확보한 44장 중 이서 흔적이 남아있는 수표를 선별했고 그중 20여 장에는 이름, 연락처, 사업장 주소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활동하던 장소가 드러나죠.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당시 유흥업소와 당구장이 몰려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확인된 수표 사용자들은 대부분 20대 남성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술집을 운영했고 누군가는 그 가게의 종업원이었으며 또 다른 몇 명은 서로 친구 관계였습니다. 경찰은 느꼈어요.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다. 수표가 흘러간 구조를 보면 서로 아는 사이끼리 자금이 돌고 있는 패턴이다. 특히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23살의 김씨, 면목동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인물이었죠. 그는 폭력 전과가 있었고 업계에선 형님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맥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마침 김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죠. 형사들이 그가 운영하던 업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종업원들도 자취를 감춘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수표 사용자로 확인된 다른 인물들 역시 비슷한 시점에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경찰은 이 시점에서 수사 방향을 전환합니다. 사건 이후 연락을 끊고 함께 잠적했다면 이건 명백히 공범 구조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안씨 통장에서 출금된 수표, 그 수표들은 면목동 골목에서 술값, 당구장 요금, 식사 대금으로 사용됐죠. 경찰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나갑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던 유흥주점 업주 김씨. 형사들은 김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찾았지만 이미 문이 닫혀 있었고 집에도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한 형사가 제안합니다. 혹시 호출기 추적 가능합니까? 1990년 당시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는 상대의 호출 번호를 누르면 그 위치에서 반응 신호가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형사들은 김씨의 호출기 번호를 확보한 뒤 추적을 벌였고 정확한 위치 추적은 어려웠지만 반복 호출에 반응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한 결과 며칠 뒤 추적에 성공합니다.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허름한 모텔 한 곳에서 반응이 확인됐어요. 경찰은 즉시 해당 모텔의 투숙 기록과 차량 정보를 확보했죠. 1990년 1월 16일 밤 10시 40분 수사팀은 모텔 3층 복도를 조용히 올라갔어요.
형사들은 목소리를 낮춘 채 방문 앞에서 사인을 맞췄고 동시에 방문을 열었죠. 그 안에는 김 씨와 함께 있던 20대 남성 5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누군가는 컵라면을 들고 있다가 젓가락을 놓은 채 굳어졌죠. 모두 조용히 긴급 체포됐어요. 그렇게 안 씨가 실종된 지 17일 만에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검거된 겁니다. 검거하지 못한 한 사람은 다음 날 인근 여관에서 추가로 체포됐죠. 피의자들은 20대 초반의 남성 7명, 각자의 역할은 달랐지만 동시에 잠적했고 범행과 직접 연결돼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조사 작성 전에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죠. 말해줘야 찾는다고. 지금 필요한 건 자백이라고. 처음엔 모두 입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한 명이 조심스레 입을 엽니다. 그날 새벽에 그 형이 혼자 술을 마시러 왔어요. 통장을 꺼내더니 800만 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돈이 너무 많아서 말끝은 흐려졌고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딨어요? 시신은 어디 있습니까? 짧은 침묵 뒤 한마디 했죠. 가평 쓰레기장에 묻었습니다.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장소 또한 특정됐어요. 서울에서 떨어진 경기도 가평군 북면. 접근이 어려워서 인적이 거의 없는 야산 한쪽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다음날 아침 경찰은 수색 준비를 마친 뒤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차가운 겨울바닥은 얼어붙어 있었고 형사들은 조용히 장화를 신고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라진 안 씨를 직접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30분경 싸늘한 주검이 된 안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죠. 피해자 안 씨는 1989년 12월 30일 혼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고 말수가 적었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지갑에서 수표와 통장을 꺼냈다고 해요. 나도 돈 얼마든지 있다.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을 들은 김 씨는 종업원 한 씨와 눈을 마주쳤고 둘은 곧장 가게 문을 잠갔죠. 피해자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김 씨 일당은 본격적으로 움직였죠. 안 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뜻을 모았던 그들은 일부러 시비를 걸었고 술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안 씨를 주먹과 발을 이용해 마구 폭행했어요. 심한 폭행으로 안 씨는 실신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한참 뒤 안 씨가 깨어나자 비닐끈으로 손발을 결박했고 이때부터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도 했다고 했죠. 안 불면 계속 때린다고 했어요. 머리도 맞고 얼굴도 맞았죠. 안 씨는 처음엔 버텼지만 결국 비밀번호를 말했습니다. 김 씨는 후배들을 시켜 돈을 인출해 오게 했어요. 총 44장의 가게 수표였죠. 그 수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목동 인근 가게들에서 술값이나 식대로 사용됐고 일부는 후배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후 돌아온 이들은 피해자를 계속 묶어둔 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놔두면 신고할 거야. 서로 죽이자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냥 보내자, 살리자는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피해자는 여전히 결박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 씨는 담요로 덮인 채 승합차 뒷좌석에 실렸어요. 손발은 묶인 채였고 의식은 희미한 상태였죠. 차는 수락산 중턱 외진 산길로 향했습니다. 차가 멈추자 피해자를 차에서 내렸고 안 씨는 그곳에서 살해됩니다. 현장에서 매장도 시도했지만 겨울철의 언땅은 파이지 않았어요. 결국 시신은 다시 차량 트렁크에 실렸죠. 서울로 돌아온 이들은 중랑구 중화동 철길 옆에 있는 풀숲에 차량을 숨겼고 그 상태로 3일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후 매립장을 물색하게 됩니다. 1990년 1월 4일 낮 가평군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에 도착했어요. 현장은 인적이 드문 야산 아래 오래전 방치된 폐기 장소였죠. 그곳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 위에
미리 준비한 석유 2리터를 부었어요. 불을 붙였고 불길이 올라오자 흙으로 덮었죠. 이 과정은 모두 김씨의 입을 통해 진술됐습니다. 형사는 물었어요. 왜 불까지 질렀는지.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냥 묻으면 언젠가 찾을 것 같았어요. 라고 답했고 그 말 외에 변명은 없었습니다. 폭행, 협박, 고문, 인출, 공범 소집, 거기에 시신 유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짧은 기간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애초에 계획된 강도는 아니었지만 그들이 한 발을 디딘 순간부터 돌아갈 순 없었죠. 김 씨는 말했어요. 처음엔 진짜 돈만 뺏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점점 일이 커졌어요. 술값 16만 원을 100만 원짜리 수표로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어떤 설득도 되지 못했습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선 사람은 총 7명이었어요. 주범 김 씨는 23살, 나머지 공범들도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었죠. 직업은 술집 종업원, 당구장 운영자, 자영업자, 면목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적인 강도살인으로 규정했어요. 단순한 우발이 아닌 계획적 범행이라는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의 통장을 보고 범행을 공모했고 역할을 나눠 금품을 강취한 뒤 사망을 이르게 했다는 거였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불에 태우고 흙과 쓰레기를 덮은 뒤 그 위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다는 점. 재판부는 그걸 사건의 연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당시 말없이 판결을 들었어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법정 경위가 다가와 수갑을 채운 뒤 그대로 법정을 빠져나갔어요. 그렇게 김 씨 나이 29살의 사형이 집행됐고 직접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무기징역이, 나머지 3명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역 3년에서 12년의 중형이 선고됐죠. 이 사건은 돈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법정에서 다시 보여준 사건이기도 했어요. 공범들 대부분은 20대 초반, 사회 경험이 많지도 않았고 특별한 범죄 이력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수표를 꺼내는 순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형사들은 그들이 처음 조사실에서 했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돈만 빼앗고 피해 다니나 살인자로 도망 다니나 어떤 쪽이든 붙잡히면 감옥 가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 그 말은 이 사건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말이었죠. 그들은 돈을 본 순간부터 계산을 시작했고 동료들과 뜻을 모았으며 계획을 실행했어요. 누군가는 폭행했고 누군가는 방관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시신을 옮겼고 불을 질렀어요. 7명 중에 이 범행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조금씩 잊혀져 갔죠. 그 속에서 희생당한 안 씨는 기억되어야 하죠. 그저 연말 분위기를 즐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잘 재활할 수 있었다면, 김 씨 일당이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안 씨의 남은 인생은 달랐을 겁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